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를 주문했더니 계산대에 10,000원이 찍힙니다. 손님은 가격표를 다시 보더니 표정부터 굳습니다. 이 돈이면 다른 거 먹지. 그런데 김밥을 말던 사장도 계산대 안에서 속이 터집니다. 이 가격에 팔아도 왜 남는 게 없지? 손님은 김밥집이 선을 넘었다고 화를 내고 사장은 이 가격에도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어느 한쪽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김밥 분식업계 전체 매출은 5년 사이 무려 67%나 폭증했지만 바로 다음 해 가게 수는 2,000곳 넘게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치솟고 업계 매출은 불어났는데 왜 김밥집 사장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갈려나가고도 줄줄이 문을 닫는 걸까요? 손님이 지불한 그 비싼 김밥값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사라진 걸까요? 더 무서운 것은 장사가 잘 될수록 자신들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밥집이 빠르게 늘어나던 2016년부터 2021년까지만 해도 눈앞의 풍경은 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포장 주문이 밀렸고 점심에는 손님들이 의자를 당겨 붙여 앉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들어왔고 저녁에는 라면 냄비가 쉴 틈 없이 끓었습니다. 김밥은 메뉴판 앞에서 고민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워도 별 생각 없이 주문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한 끼였어요. 장사를 시작하는 방법도 쉬워 보였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고 부부가 새벽부터 나와 김밥을 말면 됐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몸으로 메우고 손님이 몰리면 문을 1시간 더 열었습니다. 김밥 분식 계열 사업체는 2016년 약 41,000곳에서 2021년 약 49,000곳까지 늘어났습니다. 골목마다 새 간판이 붙었고 먼저 시작한 업주들은 새로 들어오는 가게를 보며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역시 김밥은 망하지 않는 장사라고요. 실제로 통장에는 매일 돈이 들어왔습니다. 쉬지 못하고 일한 날일수록 매출은 더 높게 찍혔습니다. 손목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업주들은 버텼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에는 월세나 재료비보다 무서우면서도 장부에는 제대로 찍히지 않는 비용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김밥이 많이 팔릴수록 그 비용도 함께 불어났지만 많은 업주들은 가게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용이 끝까지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김밥이 반드시 싸야 하는 음식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그동안 감춰온 비용과 손님의 불만이 동시에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균열은 김밥 가격을 더 이상 낮게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터져나왔습니다. 김밥 한 줄이 2,000원일 때 경쟁자는 옆골목 김밥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4,000원, 5,000원에 가까워지는 순간 경쟁자는 세상의 모든 한 끼로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보이고 조금만 더 보태면 햄버거와 덮밥, 국밥이 보였습니다. 삼각김밥과 냉동김밥, 가정 간편식까지 손님의 머릿속 메뉴판에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김밥은 비슷한 가격에 모든 한 끼를 제치고 선택받아야 했어요. 손님이 화가 난 이유도 단순히 500원이나 1,000원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음식이 비싸질 때마다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곳이 김밥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마저 부담스러워졌고 어떤 손님은 가격만 오른 것이 아니라 예정보다 얇아지고 속재료까지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업주에게 재료 조정은 생존이었지만 손님에게는 가격도 올리고 양도 줄인 꼼수처럼 보였어요. 가격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손님이 김밥을 받아가기 훨씬 전부터 주방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주문하고 3분 뒤 김밥을 받아가지만 그 김밥은 3분 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골목에 불도 켜지지 않은 새벽부터 업주들은 쌀을 씻고 계란을 깨 지단을 붙이고 시금치와 당근, 어묵과 햄을 손질했습니다. 밥을 식히고 간을 맞추고 재료 길이를 맞춘 뒤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손님은 김밥 한 줄을 5분 만에 먹었지만 업주는 그 5분을 팔기 위해 몇 시간을 먼저 일했습니다. 김밥은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나오지만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사장 자신의 월급, 배우자와 가족의 도움, 새벽 준비와 밤 설거지를 비용에서 빼는 방식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해왔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의 비밀은 값싼 재료가 아니라 누군가의 노동비를 계산하지 않는 구조였어요. 문제는 가족의 공짜 노동을 진짜 직원의 월급으로 바꾸는 순간 터졌습니다. 주문은 늘고 준비해야 할 재료와 일이 불어나자 가족의 손만으로 버티던 가게들은 결국 직원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장부에 제대로 찍히는 순간 흑자로 보이던 가게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김밥집이 가장 먼저 줄이려 한 것도 사람이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점심 아르바이트를 끊고 키오스크를 들이고 쉬는 날을 줄였습니다. 그 빈자리는 다시 사장과 배우자, 가족의 노동으로 메웠어요. 효과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직원은 사라져도 밥 짓기, 재료 손질, 계산, 설거지와 포장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사장이 김밥을 말면 배우자가 계산대로 갔고 배우자가 재료를 채우면 사장이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줄어든 것은 월급 한 줄이었고 늘어난 것은 가족이 떠안아야 할 노동이었어요. 두 사람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김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수익 구조로 사람을 다시 고용할 수도 없었어요. 사람을 더 쓸 수 없다면 손님 한 명에게 더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많은 가게의 시선은 인건비 절감에서 객단가 상승으로 옮겨갔습니다. 손님 한 명에게 한 줄만 팔지 않는 것입니다. 김밥을 사러 온 손님에게 라면을 붙이고 라면을 먹는 손님에게 돈가스를 붙이면 객단가는 올라갑니다. 마침 손님들도 계속 물었습니다. 돈가스는 없어요? 아이, 먹을 볶음밥은요? 우동도 되죠? 사장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마다 지폐가 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김밥집들은 메뉴판에 돈 버는 구멍을 하나씩 뚫었습니다. 돈가스, 우동, 볶음밥, 덮밥, 찌개, 오므라이스. 메뉴 한 줄을 추가할 때마다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메뉴판에 글자 하나를 적을 때마다 주방에는 물건 10개가 들어온다는 것이었어요. 돈가스 3글자를 적자 튀김기와 기름, 고기와 빵가루, 양배추와 소스가 밀려들었습니다. 우동 2글자를 적자 면과 육수, 고명과 냄비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볶음밥과 찌개까지 붙이자 작은 주방은 재료와 설비로 가득 찼고 김밥집은 사실상 여러 종류의 음식점을 한 공간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진짜 폭탄은 주문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들어오지 않을 때 터졌어요. 돈가스가 팔린 날에는 우동면이 남았고 우동 주문이 몰린 날에는 양배추와 고기가 냉장고에서 늙어갔습니다. 게다가 메뉴 하나가 늘 때마다 조리 순서와 보관 위치, 설비와 발주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돈가스용 기름을 갈고 우동 육수를 따로 끓이고 볶음밥 재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동안 작은 주방의 동선은 점점 꼬였습니다. 메뉴판에서는 한 줄이 추가됐지만 주방에서는 새로운 가게 하나가 더 들어온 것과 같았어요. 영업이 끝난 뒤 냉장고를 열면 낮에는 매출 가능성으로 보였던 것들이 전부 팔리지 않은 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우동면, 뜯어놓은 소스, 애매하게 남은 고기와 육수는 다음 날까지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했습니다. 메뉴를 늘려 객단가를 올려도 버려지는 재료와 복잡해진 주방까지 감당하고 나면 가게 안에서 더 짜낼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방 안에서는 더 손댈 곳이 없었어요. 남은 선택지는 가게 밖에 있었습니다. 홀에서 더 짜낼 수 없다면 배달앱 안의 손님이라도 끌어와야 했습니다. 배달앱을 켜자 홀에 빈자리가 있어도 주문 알림이 계속 울렸고 골목 끝 작은 김밥집으로 몇 킬로미터 밖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 주문 금액이 쌓이자 많은 업주들은 좁은 매장의 한계를 드디어 뚫었다고 생각했어요. 주문이 붙은 가게들의 매출표는 빠르게 커졌습니다. 사장과 가족은 새벽까지 포장 용기를 접으면서도 커지는 매출 숫자가 늘어난 노동을 보상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통장에 찍힌 입금액은 화면에서 본 주문 금액과 전혀 달랐습니다. 용기와 비닐이 먼저 돈을 가져갔고 중개와 결제 비용이 뒤따랐습니다. 화면 위쪽에 가게를 띄우려면 광고비까지 필요했습니다. 김밥 한 줄을 팔았는데 용기와 결제비, 중개비와 광고비가 먼저 한 입씩 베어먹은 셈이에요. 접시에 담아주면 끝났던 음식은 이제 국물이 새지 않도록 몇 번씩 싸야 했고 수저와 단무지 하나라도 빠지면 별점이 깎였습니다. 주문은 앱이 받았지만 재료를 만들고 음식을 싸고
늦었다는 항의를 듣는 일은 여전히 가게의 몫이었어요. 한 건에서 적게 남는다면 건수를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건수를 늘릴 체력도, 사람도, 자금도 없는 가게부터 먼저 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주문 숫자가 커지는 동안 골목의 김밥집 불은 하나씩 꺼졌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의 유리문에는 임대문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간판이지 그 가게가 받던 주문 전부는 아니었어요. 일부는 편의점과 다른 외식 메뉴로 빠졌고 일부는 살아남은 김밥집의 포장 전화와 배달 앱으로 몰렸습니다. 2021년 48,898곳이던 김밥 분식 계열 사업체는 2022년 46,639곳으로 줄었습니다. 단 1년 만에 사업체 수가 2,259곳 순감한 것입니다. 가격 상승과 배달 포장 확대로 업계의 외형은 커졌지만 매출이 커졌다고 해서 가게가 건강해졌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가게에 주문이 몰렸다고 해서 이익까지 함께 늘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업주들은 문 닫은 가게에 주문무까지 떠안은 채 영업시간을 늘리고 쉬는 날을 줄이고 마감 직전에 배달 주문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문이 2배가 된 날, 쌀도 2배로 씻어야 했습니다. 계란도 2배로 깨야 했고 당근도 2배로 썰어야 했습니다. 김밥을 많이 판다고 밥이 저절로 지어지거나 지단이 스스로 붙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장 주문이 늘면 용기도 더 접어야 했고 설거지와 발주, 마감도 함께 늘었습니다. 주문은 화면에서 순식간에 늘어났지만 사람의 손은 갑자기 2배로 빨라지지 않았어요. 매출표는 커졌지만 업주들의 퇴근은 늦어졌고 잠은 줄었습니다. 폐업한 가게의 주문까지 흡수해 커진 매출은 결국 살아남은 사람의 몸을 먹고 있었어요. 손목과 허리에 붙이는 파스와 다음날 삼켜야 할 진통제만 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가게들은 더 버티는 대신 돈과 시간을 잡아먹던 것부터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게는 돈가스와 우동, 찌개를 메뉴판에서 지웠습니다. 손님이 떠날까 두려웠지만 먼저 사라진 것은 버려지는 식재료와 새벽 준비 시간이었어요. 어떤 가게는 김밥 가격을 억지로 낮추는 대신 재료와 구성을 바꾸고 제대로 된 값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게는 손이 많이 가는 재료를 반주리 제품으로 바꾸고 일부 프랜차이즈와 규모 있는 가게는 손질 과정을 중앙주방으로 넘겨 새벽 준비 노동을 줄였습니다. 역설적으로 살아남으려면 더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김밥집의 방식부터 버려야 했어요. 문제는 업주가 옛날 방식을 버릴지 고민하는 속도보다 소비자가 김밥집을 떠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한 끼는 이미 더 빠르고 예측 가능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에는 가격과 양이 적힌 도시락과 삼각김밥, 샌드위치와 간편식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느 지점에서 사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 옆 건물에는 한때 아침마다 줄이 늘어서던 김밥집의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장부였습니다. 그 장부에도 매출은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그러나 사장과 배우자의 월급, 새벽 노동과 휴일, 망가진 손목과 허리는 끝내 비용으로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싸다고 믿었던 김밥은 누군가가 자신의 노동값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싸 보였을 뿐입니다. 결국 몰락한 것은 김밥이 아니라 사람을 더 오래 갈아 넣으면 싼 가격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오래된 성공 공식이었어요. 그렇다면 사장과 배우자의 월급, 새벽 준비와 밤 설거지, 단 하루의 휴일까지 가격에 제대로 넣는다면 김밥 한